저궤도 위성통신이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로봇 UAM, 일론 머스크가 그런 혁신을 만들어낸 거고, 또 하나는 촬영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화투자증권의 이봉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주 얘기 좀 나눠보려고 예. 팀장님 모셨는데요. 책을 보니까는 장기 투자는 메가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면서 그 예. 메가 트렌드 대표 주자로 우주 산업을 꼽으셨는데 왜 우주 산업이 메가 트렌드예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타났다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닌 좀 긴 그림에서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걸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주라고 하는 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그림에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주도 메가 트렌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전에 미소 냉전 시대 때 그때 그렇죠. 한참 뭐 우주 개발 많이 네, 하고 네. 달에도 가고 음. 하다가 또 한동안 뜸했었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다시 또 핫한 예. 거는 뭔가 달라진 게 뭘까요? 50년대에서 60년대 우리 달나라를 가던 그때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말 그대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냉전 관계에 있으면서 상대방이 언제 나에게 미사일을 쏠지 몰라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좀 사전에 정보를 알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높이 가던 게 이제 우주가 됐던 거고,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더 좋은 정보를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주 투자가 막 활발해졌던 배경이 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우주로 가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 비싸졌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들이기가 너무 아까웠고, 몇 번의 유인 우주선들이 불행히도 사고가 나면서 인명사고까지도 이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주에 대한 투자가 점점 축소가 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제프 베이조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런 조만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비전을 본 것 같아요.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가 비슷한 시기 2000년, 2002년에 이제 블루 오리진하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처럼 정부에서 비용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걸 받아서 만들던 기업들은 혁신이 덜했던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는 직접 엔진도 만들고 우주 로켓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비용 코스트를 계속 많이 다운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됐고, 그게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우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맞습니다. 민간의 부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니까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온 거군요. 그렇죠. 민간이 경쟁적으로 하면서 혁신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이 두 사람들이 투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어떤 정보통신의 세계로 우주를 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정보들이 결국 우주를 통해서 쌓이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인류가 되게 유용한 일자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큰 기업을 일궈서 성공을 해봤던 사람들 눈에는 다르게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게 진짜 사업의 기회로 보일 수 있었던 거군요. 기존에는 뭐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뭐 그냥 정부의 투자들은 대체로 그랬잖아요. 달나라에서 뭘 가지고 오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의 투자들은 적어도 뭐 위성통신을 대표적으로 보면 예, 충분히 그런 어떤 부가가치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로 해안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도 책에서 그 저궤도 위성통신, 우주 인터넷이라고도 사실 그렇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 그거에 매우 주목해야 한다고 쓰셨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어떤 효용이 그렇게 많은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이제 거의 휴대폰 없이 못 살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제 뭐 LTE에서 5G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더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 6G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6G 시대로 가면 일단 뭐 사물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사물이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알아서 뭐 판단하는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것이 강조하는 게 속도인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점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해저 케이블보다도 훨씬 지연 속도가 더 짧아요. 사물 인터넷이 되면 아무튼 이 기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텐데 그런 많은 기기들이 주는 정보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통신 처리 능력이 강화된 저궤도 위성통신이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UAM 관련해서도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저궤도 위성 통신이 있어야 필요하죠.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위성들이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36,000km인 거고요. 지금 이야기되는 저궤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표면에서 300km부터 한 2,000km 정도 사이의 그 구간이거든요. 지표면에서부터 거리가 굉장히 짧죠. 저궤도에 있는 위성들은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저궤도에 서로 위성을 쏘아 올리려는 경쟁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UAM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인이거든요. 사람이 조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신호를 주고 받아야죠. 그리고 앞쪽에 뭐 다른 장애물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위성과 계속 교신하면서 해야 되니까 저궤도 위성 통신이 꼭 쓰여야 되는 분야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UAM, 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이제 선박들도 자율주행을 하거든요. 자율주행하는 데에도 쓰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라던가 예. 영국의 원웹인가요? 또 있고 예. 이게 그러면은 진짜로 본격화해서 열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만간? 그렇죠. 이미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그 한 35개국 정도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요. 원앱도 12월 초에 또 위성을 한 번 더 쐈거든요. 지금 한 500기 정도의 위성을 원앱도 쏘아 올렸어요. 원앱도 이제 위성 서비스를 내년부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스타링크나 원앱이 다 위성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두 회사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가려면 훨씬 더 많은 위성들을 쏘아 올려야 되는 거죠. 예. 저희는 6G 시대가 도래하는 시기를 대략 203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위성을 쏘아 올리고 준비를 해야만 2030년이 됐을 때 우리도 편하게 이제 6G 시대로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궤도 위성통신이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로봇,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잖아요. 근데 로봇 하나하나마다 고성능의 칩을 장착하고 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봇에도 뭔가 송신할 수 있는 그냥 칩만 보내줘서 얘가 위성과 통신하고 데이터는 다른 곳에 저장을 하게 해주면 훨씬 더 그 비용이 저렴해지게 되니까 로봇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터넷 보급률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너무 편하게 인터넷을 쓰고 있지만 그러면 아직도 전 세계 40%의 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이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비행기에서는 이제 인터넷 이용권을 한번 받아가지고 이용을 해봤는데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은 카카오톡으로 텍스트 메시지 뭐 이런 정도를 보내는 영상 같은 건 안 되고요. 텍스트 정도만 보내는 거 되고요. 뭐 동영상 같은 거 다운 받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궤도 위성 통신이 쫙 깔려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어디든 이제 인터넷 음영 지역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고속으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라 그쪽에 대한 투자들이 더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모토로라의 이리듐인가요? 그 서비스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하려면 예전에도 너무 비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중화가 안 되는 예.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2030년 이쯤 되면은 그게 훨씬 지금의 이동통신 같은 예. 그런 가격으로 대중화 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리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실패했던 이유들을 보면 일단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 어떤 칩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리듐 단말기 자체가 굉장히 벽돌처럼 무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쏘아 올렸던 위성의 개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객도 굉장히 적었고 BEP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됐는데 지금은 어쨌든 칩 기술이 굉장히 싸졌고요.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우주 발사체를 개발을 했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발사체가 뭐냐면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보면 비행기를 한 대를 개발해서 얘가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 유럽을 간다. 근데 유럽에 도착하는 순간 비행기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이 내야 되는 돈은 개발 비용부터 해서 너무 어마어마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주 산업이 그동안 그래왔거든요. 우주 발사체를 한번 쏘고 나면 얘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거다 보니까 발사 비용이 1kg을 우주로 보낼 때 거의 $10,000 정도 하거든요.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스페이스X에서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우주에 가서 일정 부분 이제 2단 분리, 3단 분리해서 보내고 나면 일단은 다시 와서 또 쓰는 거예요. 회수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1kg의 화물을 우주로 보낼 때 스페이스X가 만든 펠콘 9 같은 발사체의 발사 비용은 $2,000. $10,000였던 게 $2,000로 거의 80%를 줄여놨잖아요. 재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그렇게 싸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로 뭔가를 보낼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졌고요. 저렴해지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 기존에는 위성을 하나 우주로 쏘아 올릴 때 지상에서도 테스트를 엄청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그냥 보내봅니다. 보내서 지상과의 교신을 해보는 거예요. 걔가 아무 문제 없이 우주에 가서 잘 작동을 하더라. 그러면 그 위성은 또 그대로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 비용도 많이 아끼고 발사 비용도 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위성들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성을 보내는데 들어가는 돈도 너무 많이 들었고 칩 기술도 안 좋다 보니까 이용하는 단말기도 너무 불편했지만 이제는 우주로 뭔가 위성을 띄워서 보내는 비용도 싸졌고 칩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진 거고 그 투자를 받아서 새로운 뭔가를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산업 주변의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2030년 뭐 이때가 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주 태양광 발전? 네네. 저는 그 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대기권을 통과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태양광이 엄청 풍부할 예, 거고요. 아직은 좀 발전 단가가 상당히 비싼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그런 것들 예. 좀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은 실제로 많이 이용할 만한 지금 사실은 태양광 발전이 많이 깔리고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효율이 낮다는 거예요. 지표상으로 태양광의 이 에너지가 들어오긴 하지만 대기 중에 흡수되기도 하고 반사되기도 하면서 실제로는 태양광 패널이 생산할 수 있는 전기 효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주로 나가게 되면 그렇게 걸림돌이 없으니까 바로 거의 이제 효율이 높은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발전소를 지으면 그 주변 지역으로밖에 전력을 못 보내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다보고 저기가 전력이 많이 모자라네라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생산한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내주게 되면 어디에서 발전소를 짓는 거에 따라서 민원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적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태양광 발전도 현실화가 된다면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국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빨리 현실화 됐으면 하는 바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로켓 재활용하는 기술 등을 계속 개발하고 이 우주 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에 뭐 살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그런지 예. 저 회사가 실제로 뭔가 돈을 잘 벌고 이렇게 계속 탄탄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동시에 뭐 올해 투자를 받은 걸 보니까 기업 가치가 상반기에 예. 1,250억 달러 맞습니다. 받았고 뭐 예. 1,500억 달러로 또 투자를 받을 거란 얘기도 있고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요?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예,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혁신을 이루어낸 기업이잖아요. 기존에는 사실 우주 산업이 나사와 같은 기관에서 이제 정부 예산을 활용해서 기업들에게 줬는데 이게 이제 소수의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엔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뭐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화물을 보낼 때 비용도 기업들이 굉장히 비싸게 정부에 이제 부과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우리가 날라주면 그 반값에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런 혁신을 만들어낸 거고
또 하나는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기술들로 계속 만들어냈으니까 혁신을 만들어낸 기업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주라고 하는 공간으로 뭐 활용해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기업도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더 높은 밸류에이션, 우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직 우리가 모르는 많은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위성을 만들거나 안테나 같은 걸 만들거나 어쨌든 우주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런데도 뭐 우주 관련 이벤트가 있으면 이제 주가가 뜨기도 하고 하는데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 좀 괜찮다, 그래도 기술력이나 그런 면에서 유망하다라고 보시나요? 예.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따져보면은 뭐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좀 우주에 대한 투자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죠. 근데 이제 우주 산업도 보면은 분야가 가장 큰 분야는 서비스 쪽이에요. 위성 서비스. 우리 GPS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쓰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위성이 보내준 정보를 분석해서 이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파는 이런 쪽 분야들이 훨씬 시장이 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주 산업 규모가 한 3,8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거의 85% 정도는 서비스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뭐 몇몇 기업이 그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쪽보다는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은 대체로 발사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안테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아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기업들이 많은 편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민간의 투자 영역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분야가 되다 보니까 이런 우주 분야도 특히 군사용 목적으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이 지구를 도면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간격이 한 2시간 간격 이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촘촘하게 보려면 초소형 위성으로 한반도 주변 지역을 10분 단위로 계속 보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용 목적으로 지금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시장에 지금 이제 방산 기업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같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우주 개발을 좀 선도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나름 하나그룹 내에 발사체, 엔진, 그다음에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세트랙 I까지 인수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올해 있었던 누리호 발사 성공, 3차 발사부터는 이게 이제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민간이 주도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민간으로 항우연이나 이런 데서 개발해 놨던 기술들을 많이 넘겨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커갈 룸도 더 많은 거죠. 그래도 당분간은 좀 방위 산업 쪽에 치중해서 발전을 할 걸로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만 진행이 돼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화그룹은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뭐 자체적으로 지금 초소형 위성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우주에 보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기존에는 지상에서 굉장히 고비용으로 테스트를 하던 것들을 일단 위성을 만들어서 우주로 보내요. 그리고 지상에서 이제 교신을 시도하죠. 그런데 걔가 만약에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내면 그 부품만 교체하고 나머지 잘 작동했던 부품들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발사 비용이 싸졌기 때문인데요. 우주로 보내는 게 아까 1kg에 이제 2,000달러 정도인데 이게 2040년 정도 되면 나사가 목표하고 있는 거는 1kg을 보내는데 몇십 달러예요. 그럼 뭐 거의 지구 안에서 예. 화물 이동하는 것만큼이나 뭐 싸네요. 한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화물을 보낼 때 1kg의 화물을 보낼 때 한 2만 원 좀 넘는 비용인데 그 정도 비용으로 우주로 우리가 화물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뭐 1, 20년 내에 온다라는 거죠. 그런 기술들도 이제 한국에 점점 축적이 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한국형 발사체가 이제 성공한 거는 알겠는데 저거 돈 너무 많이 들잖아. 우리나라가 뭐 엄청난 강대국도 아닌데 큰 돈을 우주에 뭘 보내기 위해서 계속 써야 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우주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보신다면은
왜 그런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요청했던 게 스페이스X에 요청을 했죠. 위성을 좀 사용하게 해달라. 아무래도 전시라고 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지만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이 커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이 발사체도 액체 연료 발사체, 고체 연료 발사체 뭐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그런 점에서 고체 연료 발사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즉시 발사가 가능하거든요.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전시가 아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성 통신 무궁무진한 것들이 우주에서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거에 대한 대응들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스페이스X나 이 원앱이나 또는 뭐 카이퍼 이건 아마존에서 만드는 위성 시스템 말하는 건데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있어요. 주파수예요. 당연한 거지만 위성이 어떤 데이터를 받았으면 이 데이터를 지상으로 보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보낼 때 주파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게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주에 가서 이 위성을 깔고 주파수를 선점해 버리면 뒤늦게 가는 후발주자들은 주파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위성 서비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뒤늦게 뛰어들면은 더 이상 가져올 수 있는 게 주파수가 없어요. 없어서 예. 못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다 내다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물론 실패를 가야 할 수도 되는 있지만 거죠. 가야 하는 거네요. 예,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또 한 번에 뭐 이렇게 높은 단계를 갈 수는 없잖아요. 누리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형 발사체예요. 싣고 갈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이 저궤도까지 가는 게 한 3톤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면 더 큰 발사체가 필요한 거니까 이제 누리호 발사체를 디딤돌로 해서 더 큰 발사체를 만들고 더 큰 발사체가 가게 되면은 이제 재활용까지 가능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단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라곤 하지만 꼭 필요한 거죠. 구독자님들께 우주 산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뭔가 한마디. 이 우주에 대한 것들을 보다 보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되게 주식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축적되어진 기업들이 결국은 이 시장을 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스페이스X가 전 세계 우주한 인력들을 다 끌어들여서 만들었지만 펠콘 1이 발사 성공하는 데는 3번의 실패를 겪었거든요. 그런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도 갔던 거라 우주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실 때 실패라고 해서 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도 뭔가 또 다른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더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어낸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패 한 번에 한 차례 한두 차례 이벤트 실패 그런 것들을 꾸준히 도전하는 기업이야말로 우주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관점을 마음에 두시고 투자에 나서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